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편파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어제 세입자 보호 법률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또 하나 뜨거운 논쟁이 대학가 등록금 반환 논쟁이죠.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냐 마냐 이 논쟁도 있지만 오늘은 등록금 반환, 지금 논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촉구. 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최영희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요정? 시사요정. 시사천재. 요즘엔 시사 자판기라고. 누르면 나오는. 예, 예. 사람은 아니죠. 기계죠, 기계. 아닙니다.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니까 시사자판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휴머니즘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시사평론가시잖아요. 네. 자, 이 이슈도 저희는 휴머니즘과 사회정의라는 관점에 네네. 접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최영일 선생님도 수업을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교수를? 최근 한 7년 이 사이버대학교 그러니까요. 겸임 교수를 맡고 예. 있고요. 이 오프라인 대학 강의는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오래됐어요. 네. 예, 한 경험이 20년? 많으시니까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아주 네. 거세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요구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스승과 제자 이런 이야기 했고 지금도 사제관계는 중요하죠. 저는 그게 소중하다고 보지만 제가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느 시대부턴가 교육 시장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 소비자, 교육 수요자고요. 그럼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나 대학 측은 교육 공급자예요. 교육 서비스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값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이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혼나기 바빴어요. 무슨 돈 내는 사람이 돈 내고 교육의 질도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갈취도 당하고 혼까지 난다. 그럼 너무 억울하죠. 네. 극단적 표현하면 그런 그렇죠. 학부와 대학원생 생활을 했던 과거의 세대가 제 세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학생을 만족시켜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불만족한단 말이에요. 네. 이번 학기에. 물론 재난의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 재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것도 학교의 책임이냐 학생의 책임이냐. 학교의 책임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하버드의 법대생들 저희 때 가장 베스트셀러가 하버드 대학 법대생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네. 네, 저도 근데 기억납니다. 킹스필드 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법대생들이 지금 4가지 요구를 걸면서 등록금 반환이 마땅하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생과 학교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계약은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맺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학기 강의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계약 위반이고요. 두 번째로 대학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아꼈어요. 근데 그 비용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학교는 꿀꺽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다. 그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이 교육 수요자로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대면해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학교 측이 거부. 아니야, 너희들은 학점 받았잖아. 끝. 아니, 학점 받는 게 중요한가요? 어떤 교육의 과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등등등으로 하버드대의 법대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이건 전 세계 대학에 코로나19로 수업의 질이 떨어진 학교마다 반면교사로 삼을 네, 아우, 저도 이번에 생생합니다. 이제 그 대학원 마지막 학기여가지고 저도 이번에 아, 온라인 강의를 학생이시군요. 들었었거든요. 네네. 확실히 이제 대면 수업할 때보다도 좀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등록금 반환해 달라는 대학생들 분명히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학습권 침해 어느 정도로 이 침해가 됐어요? 대학에서 내가 그 수업을 듣는다. 그것은 그 선택의 이유. 우리도 다 대학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 교수님의 수업을 왜 선택할까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점을 잘 주니까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예. 사실은 그 교수님의 학자적, 학문적 권위를 내가 수용하고 싶은 거죠. 네. 그 강의 현장에서. 그러면 궁금한 건 질문도 하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기회가 다 차단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 온라인 강의도 좋아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럼 그 50%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사이버대 교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몇 년째 수업을 해왔고 올해도 겨울방학부터 이제 동영상을 찍으러 학교를 갔는데 네. 학기가 시작되자 갑자기 사이버대 스튜디오가 난리가 납니다. 오프라인 교수님들이 부랴부랴 동영상 강의도 촬영을 하고 네. 혹은 실시간으로 이제 원격 학습도 하고 그러려니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있고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있는데 경희대학교 오프라인 교수분들이 이 사이버대로 몰려온 거예요. 아, 빌려달라고 상대적. 스튜디오가 만실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의하는 걸 보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문제는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이분들은 카메라 앞에서 강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과 아이 컨택 하면서 많게는 뭐 100명 이상, 적게는 한 20, 30명. 강의실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대면 강의하던 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제가 보기에도 강의 질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입장은 이해가 돼요. 예. 안 하던 걸 해야 되죠.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띄워놓고 목소리만 나가죠. 네. 심지어는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목소리만 나가죠. 근데 그 여러 부분에서 퀄리티는 떨어지더라.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거 학생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온라인 네. 강의를. 네. 저는 온라인 강의를 했으니까 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제가 네네. 칠판에 이렇게 판서도 하고 근데 그 찍어줄 시스템이나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을 빌려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학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에 PPT 파일을 올려놓고요. 그렇죠. 음성을 탁자합니다. 맞아요. 노트북 음성을. 이 PPT 파일에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온라인 수업이라 올립니다. 많은 강사들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시스템이 안 네, 됐으니까 맞아요. 교수나. 참 이 교수님들 입장도 너무 이해되고 그러니까요. 네. 학생들의 입장도 너무 이해되는데 참 코로나19가 좀 얄밉죠. 참 미흡지만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등록금 반환 문제 좀 사회적 공감을 얻는 분위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이 100명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 촉구를 위해서 5박 6일 동안 걷기 행진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또 등록금 반환 촉구와 관련돼서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네, 일단 저희 5박 6일 동안 세종에 있는 교육부부터 여의도에 있는 국회까지 이제 150km를 저희가 릴레이 행진식으로 걷고 있고요. 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소속 대학들과 이제 다른 타 대학이 연합해서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나 정부 그리고 각 정당들 그리고 개별 대학들과 계속해서 면담을 해봤고 소통을 요청해 왔지만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3차 추경에서도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이 행동이 마지막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리가 진짜 만만치는 않은데 그만큼 대학생들이 원하는 바도 뚜렷하고 빨리 이뤄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느껴져가지고 결에는 힘들지만 마음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 수원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간 다리 물집 잡혀서 걷기가 좀 힘들지만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국회까지 그래서 좀 더 힘들고 다 같이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요구 이제는 대학과 교육부가 결단하라. 등록금 관련해서 제대로 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국회라던가 교육부라던가 뭐 대학이라던가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지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박 6일 동안 행진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뭔가 여기에 오면은 국회 사람들도 있고 뭔가 행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좀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지켜볼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만큼의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되게 많이 끌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그만큼 학생들의 열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대학생들의 요구가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특별 장학금에 대한 논의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2학기 등록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는 2학기 대책에 대한 논의로서 또 이야기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이런 논의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측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분명히 투입된 재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박 6일 동안 그리고 150km를 이 여름날에 걸은 만큼 대학생들의 요구가 전달이 되어서 진짜 이게 반영이 되고 학생들의 요구가 실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반환도 꼭 이뤄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이죠. 지금도 학교 시설이 완전 폐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는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방역 활동 경비가 방역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LMS 시스템, 이제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학생들 이제 기숙사에 입사를 안 하니까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는 받지 않는데 기숙사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좀 학생들 못지않게 대학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장학금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장학금 재원에 조금이라도 더 붙여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 장학금을 더 돌려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이제 충분한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주면 거기에서 장학금 충당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예산을 어렵지만 좀 아껴 써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그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어찌됐든 현재 학교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해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기대하고 해볼 수 있는 해법이 아닙니다. 참 이 코로나19도 걱정이고 폭염도 시작됐는데 네. 학생들 계속 행진하고 반환 촉구 중인데 학생들의 그 행동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근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답을 내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답을 내놔야 네. 되고 지금 이 일종의 쟁점이 돼서 네. 토론을 하고는 네. 있죠.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네. 해보면 자, 우리나라 학비는 일단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비싼 편에 속해요. 예, 그럼 미국이 월등히 비싸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호주, 일본,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 OECD 국가 전체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네. 비싸다 이거 하나 전제하고 네. 학생들의 반환 요구는 제가 보기엔 정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나온 곳이 대교협이 나왔죠. 네.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이에요. 협의회죠, 네, 협의회. 협의회예요. 예, 법정 협의체, 협의회. 예. 법정 협의체예요. 근데 이게 대학 측의 입장을 모아서 자, 우리도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 강의를 했다고 해서 대학이 돈이 남지 않아요. 돈이 오히려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 기숙사도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방역도 계속 해야 되고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 인건비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소하게나마. 하지만 또 세이브되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합니까? 못하죠. 모임 자체를 집합금지시킨 상황이니까 대학 커뮤니티가. 그러면 여기에 지원금들이 학교에서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네. 학생들이 활동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하나도 없어요. 해외 교류 이것도 지원하는데 해외 실험 교류 실습비 못하죠. 하나도 안 쓰잖아요. 실험 실습. 맞아요. 예체능. 예. 뭐 말 탑니까? 못 하잖아요. 맞아요. 저 구기 종목 같은 게 운동량 씁니까? 못 쓰죠. 지금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 다 올스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가야 할 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 측의 요구는 하나예요. 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혁신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8천억 규모예요. 네. 이것을 그럼 학생들을 위한 좀 학비 감면책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정부의 지원금은 항목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데 정부가 풀어주면 우린 이 돈으로 일부 풀겠다.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요? 해결 방안 중에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가 원래는 3차 추경에 1,900억 원 정도를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한 학비 감면책으로 지원하도록 넣자. 근데 이걸 기재부가 잘랐죠. 전액을. 아니 왜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대학 학비를 감면해 줘야 됩니까? 안 됩니다. 기재부는 이걸 다 잘랐어요. 근데 당정청 협의에서 3차 추경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걸 민주당이 좀 살려보자 이렇게 논의하고 있어요. 그럼 1,900억이라도 이 대학별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일부가 됩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건국대처럼 국고 보조 중에서 일부를 학생들에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학은 좀 괘씸하지 않은가. 자신들의 돈은 하나도 쓰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정부 지원금의 용도를 그럼 학생들 감면으로 생색은 내고 대학의 재산은 축내지 않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 제안이 네.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대학들도 50% 내라. 아, 그렇죠. 그러면 정부도 50%를 내서 맞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준다면 네. 그러니까 장학금이든 환불 형식이든 그럼 정부가 50만 원, 대학이 50만 원 이런 안을 냈더라고요. 그 사립 유치원비를 돌려줄 때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걸 유치원이 매칭 50%, 펀드라고 해서 예, 정부가 50%. 네네, 매칭 펀드라고 해서 이게 전 합리적이라고 예. 동의하고 정부도 거기에 이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뭐냐면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면 그 대학은 특별히 정부가 더 지원해 줄게. 그거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럼 그렇죠. 학교가 먼저 푸세요. 그러면은 전액은 아니지만 50% 내외를 정부가 그 대학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 펀드 방식이 사후적으로 맞거든요. 네. 그럼 대학이 좀 나서주면 되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보기에 등록금 감면한다는 대학은 건국대 하나 나왔고 나머지 일부 대학이 나왔어요. 네. 오늘 화제가 된 게 한성대 한성대 20만 원. 장학금 20만 원. 예. 네. 그리고 또 동국대, 예. 계명대 나오고 있는데 예. 특별 장학금 명목으로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학생들에게 풀겠다.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세 발의 피다. 예. 근데 그것도 안 주는 대학들도 그것도 안 주는 대학이 대부분인데요. 많고 맞아요. 못 주겠다는 대학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전국 평균 대학 등록금의 평균이 330만 원대 정도 한 학기, 되거든요. 한 학기 평균. 한 학기 예. 기준이. 그럼 적어도 3분의 1 정도 되면은 110만 원 내외 정도가 감면이 돼야 겨우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오늘 서울경제신문하고요. 진학사가 이제 기사화한 리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대학 그 대학 네트워크에서 예. 한 것도 있는데 돌려줘야 한다가 99%예요. 예. 지금 오늘 서울경제는 경제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감안을 해서 보시면 돌려줘야 한다가 91%예요. 예. 압도적이네요. 네네. 네. 특별 장학금은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정당한 등록금 반환이 아니다라고 보는 학생들이 90% 이상 어쨌든 넘는 거고요. 이 중에서 1위가 네. 3분의 1 정도는 감면해 달라. 3분의 1 정도. 39% 정도 돼요. 서울경제 리서치가. 동감합니다. 네. 그다음에 절반 정도 해줘야 된다가 31% 정도가 돼요. 그것도 높네요. 네. 17%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해야 한다. 해요. 특별 장학금으로 만족, 이건 7%대에 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요구가 제가 보기엔 부당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아까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하나 보니까 네.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오죽하면 그런 주장까지 나오겠습니까? 전액 환불도 한 8% 예, 정도가 네.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엉망이 된 건데. 네. 근데 정부 일각에서 또 딴 소리가 났단 말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네네. 나서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학이 먼저 1차적 책임져야 되지만 이렇게 교착 상태 있을 때는 정부가 그래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법 그래서 제1차 재난지원금 논쟁이랑 비슷하게 약간 가는 면도 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의 원칙론도 일각의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대학생들의 학비만 감면해주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청년층 중에 대학 진학 안 한 사람은 상대적 불이익 되는 거 아니야? 좀 소외될 수 이것도 있죠.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는 다른 지원책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그렇죠. 지금 국민 1인당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지금 4인 가구 100만 원, 100만 원. 최대 100만 네. 원까지 긴급 재난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20대 청년들이 또 취업 문제에서 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직장 문제에서 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하는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럼 대학생의 학비 감면책에 준하는 부분으로 대학에 가지 않고 사회 진출을 선택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별도로 짜라. 근데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되니까 이걸 못 해주겠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걸 학비 예. 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생활이나 취업 지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형평을 맞춰야지 예. 이분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막으면서 이걸 안 해주는 건 이건 좀 이게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예.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지는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네. 수업도 엉망이었는데 일정하게 대학들이 깎게 네, 만들 때 네, 네. 대학들이 안 나서면 네. 매칭을라도 하고 정부가 대신에 대학을 안 간 청년들에게는 못 간 청년, 안 간 청년, 저소득 청년들,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그게 준하는 지원을 부탁해 주면 되잖아요. 논리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예. 게 이게 대학에게 뭐 시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학생이 이러는 게 아니라 교육 수요자로서 요구한다. 이번 학기 이 대학이 귀하가 우리에게 준 교육의 서비스가 질이 형편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100만 원짜리 급식을 해주기로 했는데 진짜 이 탈만 안 났을 뿐이지 이거 먹기가 너무 고역이었어요. 한 20만 원짜리 안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이버대 교수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이버대는 완벽한 이 대책이 있고 이번에 비대면이잖아요, 원래. 맞아요. 이번 학기 3월 2일 날 개강 딱 해서 6월 3일 날로 정확하게 이 성적 환산 끝나서 다 끝났어요. 네. 사이버대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가 다른 학교와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네요. 사이버 대학은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3분의 1 쌉니다. 3분의 1 쌉니다. 진짜로. 근데 이들은 학점 다 하고 출석 다 하고 영상 다 제대로 보고 네. 그리고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대로 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사이버대는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니까요. 오프라인 대학이 아니 사이버대보다 교육의 질이 좋았느냐라고 아니 더 물어보면 떨어졌어. 이번에 더 떨어졌어요. 훨씬 떨어졌다니까요. 사이버대 교수들은 동영상 강의에 최적화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인간 강사들인데 예. 근데 이 오프라인 대학 교수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절로 한 좀 깎아줍시다라고 양심선언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론가님이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하버드대도 네. 지금 소송 들어갔다 제기한다. 얘기해 네.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해외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지금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학생들도 고민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많고 보니까 뭐 홍콩, 일본 뭐 다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던데 해외 네. 상황은 어떤지 얘기 해외 좀 해주세요. 상황은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다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우리나라 대학생에 비해서 훨씬 격한 행동에 돌입을 한 데가 많아요. 집단 소송도 있고 개별 소송도 있고 지금 시위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격하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럽 대학들의 적지 않은 숫자는 학비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무상교육이잖아요. 예, 유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독일, 영국도 그렇고 학비가 없는데 아주 특수한 대학들만 고가의 학비가 있고 이 퍼블릭 대학들은 학비가 없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도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왜? 벌충해야죠. 이번 학기에 교육이 만족하지 않는다니까요. 맞아요. 무상이라고 무상이 아니라 이 학비는 누가 냅니까? 시민들이 내잖아요. 맞아요. 시민들이 내는 비용으로 교육이 복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 어떡할래? 보충 수업 해줄래? 아니, 개별 수업 해줄래? 뭐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교육의 퀄리티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대학과 정부 측은 방안을 찾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시장 논리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립대학들도 많고요. 참 답답한 네네. 부분인데요.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다음 가겠죠. 학기도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죠. 이번 학기는 약간은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각급 학교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도 사실은 개학이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은 늦춰졌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3월부터 시작은 했지만 온라인 수업의 학생들의 만족도는 좋지 않아요. 올해 지금 이제 이 고등학생, 특히 고3들의 경우에 이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가 수능 이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이번에 그 학종이 포함되는 이 정시와 수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학별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학도 대책을 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갑자기 엄습을 당해서 부랴부랴 수습하느라고 퀄리티가 낮았다. 그럼 첫 번째는 저는 이 학기 등록금 감면해 주는 것을 고민하시고 대학생들의 논리는 뭐냐면 2학기 학비부터 감면해 달라. 근데 그게 어렵다면 그럼 내년 1학기 학비에서라도 감면해 달라. 그게 어렵다면 다른 지원 방책을 찾아달라. 특별장학금이라도 이걸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2학기의 언택트 수업에 대해서는 퀄리티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학이 교육 투자를 하시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나 재앙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가 6.25 발발 70주년이잖아요. 네. 전쟁 중에도 교육은 가동됐다.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같은 시대에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 교육이 정지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예, 오늘 최영일 평론 말씀드리니까 시사평론뿐만 아니라 교육평론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네. 정말 시사 자판기가 아니라 시사 만능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아침 골방 라이브에서는요, 제가 존 볼튼 연기도 했습니다. 아, TBS TV 그래요? 우리 골방 라이브 아주 그거 인기 봐야겠네요. 프로그램이죠. 보지 마시라고 예. 말씀드리는 아유, 겁니다. 보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보지 알겠습니다. 마시라고 합니다. 존 볼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그런가요? 네, 그 얘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오늘은. 예. 네, 오늘 시사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모셔서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민생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오라고. 일어나라고. 진짜. 예, 우리 국민들 코로나19로도 어렵지만 정말 비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고통도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하러 나간 직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괴롭힘까지 당한다면, 갑질까지 당한다면 그거 정말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지 한 1년 되어가죠. 이 법이 생길 때부터 TV민생구에서 열심히 다뤘는데요.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잘 정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 항상 그 직장갑질 관련된 문제는 이분을 모십니다. 네, 직장갑질 119 이산 노동법률사무소의 이진아 노무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TV민생연구소 전속 노무사님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법이 있는 것으로 법 명칭이 딱 있는 걸 오해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 한 번만 더 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근로기준법 그 76조의 2에 그냥 신설 조문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가 있을 거잖아요. 직장 내에서는 그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한테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로 환경 자체를 악화시키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에 들어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 되어 왔는데요. 사실 오늘 쭉 짚어보겠지만 실효성의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법 조문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가 되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법이 도입된 1년의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이 다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네, 대기업들도 맞습니다. 다 매뉴얼도 네. 만들고 네, 네, 그것만은 중대한 진척입니다. 우리 사회가 네. 우여곡절은 많지만 저는 조금씩 좋아지는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정말 진보한 면도 있는데, 근데 또 관련된 제보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줄지 않고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직장갑질 119에서 이 직접 피해 사례를 공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제보를 좀 모아서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법이 의미 있게 1년 동안 시행되어 오긴 했으나 너무나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기에는 취약한 점이 있다. 그리고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실은 괴롭힘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위로까지 넘나들곤 하는데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내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더 괴롭히면 더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심각한 사례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조금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봤던 사례들 중에 가장 심각한 사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례까지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보편적으로 사실은 땡땡 새끼야 뭐 이런 식의 진짜요? 말들은 너무 쉽게 아직도 쓴다는 거죠. 요즘은 다 존댓말 쓰는 문화가 아니군요. 작은 사업장으로 갈수록 그러한 영향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네. 아니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 있잖아요. 네. 너는 우리 조직을 해치는 사람이야. 너는 네. 머리를 무늬로 들고 다니니 넌 참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좀 상대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는 정도의 비인권적인 폭언이나 폭행, 그러니까 폭행 같은 경우도 뭐 보고서를 써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걸 돌돌 말아서 뭐 머리를 때린다든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별 죄책감도 없고 별 문제의식도 없이 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서류로 머리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자료화면에 뭐 재벌 갑질도 하는데 서류 머리 때리는 거 당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거 엄청난 모욕인데요. 당해보셨어요? 고통스럽죠. 비슷한 상황. 아, 역시. 진짜 맞지까지는 안 했는데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거 피했는데 피하는 그 순간에도 너무 기분이 더럽고 너무 지금도 그러니까. 끔찍해요. 저는 피해 사례라고 얘기만 해주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도 정말 속이 상하네요. 예. 실제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폭언, 험담, 따돌림. 성희롱, 허위 보고 강요, 개인적인 업무도 계속 시키고 실효성에 저는 6년째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지금 그 병원 다니면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업무 배제랑 이제 새벽이든 주말이든 업무 지시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단체창 같은 거 저만 빼놓고 이제 따로 파서 이제 회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되게 바보처럼 그냥 거기에 호응해줘야 되는.
뭐 업무적으로 같이 하는 미팅이나 이런 건 거의 동행하지 않았었는데 그 남자 가해자가 여성 친한 차장하고 식사를 해야 한다거나 업무 시간에 백화점으로 쇼핑을 간다거나 그럴 때만 저를 동원해서 저는 그 시간에 업무를 못하고 또 그 업무들을 주말에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됐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전임자의 얘기를 하면서 걔네 친절하게 안 대해서 그 거래처에서 뭐 죽이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걔를. 너도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친절하게 해라. 되게 교묘하게 폭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앞에서 뭐 심한 욕설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신고하기도 쉽고 증거를 수집하기도 쉬운데 계속 교묘하게 장기적으로 이제 괴롭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처벌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괴롭힘 같은 경우는 아예 인정을 안 했어요, 회사에서. 횡령이랑 성희롱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는 그냥 경고로만 나왔고 회사에서도 단단히 준비할 거니까 너도 단단히 준비해라. 약간 이런 협박성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가해자랑 진정인을 분리한다고 해서 분리를 했는데 이게 가해자의 자리고 그 옆자리가 제 자리 그리고 옆자리에 컴퓨터 자리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마주칠 수밖에 없고 제 옆에 그냥 컴퓨터 자리로 두니까 더 고립이 됐어요. 신고 후에. 신고하고 나서 그 너무 막 지옥 같은 6개월을 보냈어요. 제가 되게 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계속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이 신고 과정이. 계속 증명을 해내도 더 결정적인 거 없냐. 저를 조사했던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걸 저보고 왜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냐. 이거 진정을 하러 온 건데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 그냥 휴직을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차라리 신고를 안 하고 나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네,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입니다. 그렇죠. 네,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근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보통 하루에 많으면 이제 25건 정도 오고요. 쉴 새 없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끊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담원들이 약간 쉴 새 없이 전화를 지금 받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취업 규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 심리상담센터도 같이 안내를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조항이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지를 않아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은 좀 의무화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업주 미조치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상사나 동료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하면 그 이메일이나 카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남겨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자기가 직접 당하시는 그런 부분을 녹음으로도 남겨주면 그 어떤 판단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동부에서 상담도 해주고 또 법의 문제점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상담도 해주니까 보기 좋습니다.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진아 노무사님, 일단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행위자부터 특정을 해보면
사용자 또는 아니면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상사나 아니면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식의 근로자가 보통 행위자로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 장소는 사실 무관해요. 그래서 네.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느냐 안 서느냐 그 내용을 볼 뿐이지 행위 장소가 어디에서건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행위 요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직장 내 그 자기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뭐 훨씬일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넘어서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 자체를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직장 후배가 약간 좀 진상짓하면서 괴롭히는 것은 이 법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그 후배가 소위 말하는 인싸?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주도하고 한 사람을 이제 선배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직장 내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근무 환경이다, 근로 조건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피하게끔 만들고 이런 행위자가 만약에 후배였다면 그 후배 역시도 관계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겠죠.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 우위.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내가 판단해봤을 때 이건 괴롭힘 맞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 어떻게 하죠? 우선 신고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고를 하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신고의 대상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아니면 사용자 혹은 인사팀 이런 데에서 괴롭힘 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신고 대상이 괴롭힘을 행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떡하죠?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괴롭힘을 한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한 괴롭힘을 그 사람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신고 자체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변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단순히 회사뿐 아니라 지금은 노동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법에 좀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할 때에는 노동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을 상대로 네. 한 10명 일하는데 바로 내면 너무 네. 민망한 상황인데 맞아요. 오히려 노동청에 내는 거라고. 자, 이게 궁금해요. 한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가해자는 그에 맞는 처벌이나 어떤 교화나 개선이 되고 피해자는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잘 되고 있나요? 막 회사가 막 무마시키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지금도 법 규정에서 금지시키고 있고 네. 유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 내용에서 벌칙 규정이 달려있는 조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고를 이유로 그 사람을 불이익한 처우를 하진 않죠. 하지만 조직 내에서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은폐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서서히 분위기에서 은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고립되거나 하는 경우들은 추후에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그 주민갑질에 의해서 네네네. 아파트 경비원 한 분께서 정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처럼 직장 내 상사 말고 이런 소비자에 의해서 이 괴롭힘을 당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좀 생길 건가요? 어때요? 법이 개선되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용자가 좀 관여할 수 있는 영역까지 괴롭힘 금지 어떤 행위자로 규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미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고객갑질을 당했을 때 그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를 사업주한테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연장선상으로 단순히 고객갑질뿐 아니라 제3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친인척이라거나 이런 범주까지 넓혀서 충분히 그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직장에서는 포괄적이고 네. 아주 광범위하게 보호를 저는 받았으면 좋겠고 네네. 노무사님 이 법 한계가 많잖아요. 지금 네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도 안 되고 네네. 핵심적으로 개정돼야 될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5인 미만 사업장들에 적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작은 사업장들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청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런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좀 더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입주민들이나 소비자들도 괴롭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게 저도 명확히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없어지게 제발 그리고 좀. 이제는 네. 꼭 벌칙 그리고 벌금 정확하게 네, 매길 수 사용자들에 있도록. 대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세요.